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삼성 계열사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예.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됐단 말입니다.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맞죠.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그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이겁니다. 즉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또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 이겁니다. 제가 이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그 손해는 더욱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 이러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이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최동욱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나가는 앞방송의 김보빈 진행자 그리고 PD하고 마주쳤어요. 네네. 네. 서로 마주치자마자 서로 아무 설명도 없이 하이파이브를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신전심입니다. 네. 점심이요? 예. 전심. 아침입니다. 아침. 네.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예, 저도 오늘 공장장 뵙자마자 750원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밝혀주십시오. 저는 750원의 용돈을 앞으로, 삼성 사장단과 의논해보겠습니다. 네.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쪽 네. 지금. 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5시 35분 정도에 구속됐습니다. 재청구 끝에 영장이 나온 거죠. 자, 저희가 사실은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저희 뉴스공장 팀과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1953년에 네네. 무려 64년 전에 결성된 김시스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김시스터의 축하 공연 닐리리아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고요. 네, 1959년 미국에 진출한 김시스터스, 예, 미국에 진출했다고요? 네, 원조 한류네요. 네. 예.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 아닐 수도 있다. 네.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저고리 시스터스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아, 예. 저고리 시스터스. 전 듣자마자 이 압도적 장명 센스, 저고리 시스터스. 예. 상상작용을 어필 포인트가 있어요. 섹스 어필하다. 어쨌든, 그런 학계 논란은 있지만, 통솔은, 이, 김 시스터스입니다. 네. 이분들이 숙자, 애자, 민자, 세 분으로 구성됐고, 왜 이 음악을 틀었느냐, 예. 물론 이제 제 마음을 가장 음성학적으로 잘 표현한 닐리리아, 니라노, 예. 이 가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과 공모했던 1966년의 사카린 밀수 사건.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 구속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게 아들에 의해서 나중에 자선에서 밝혀졌죠. 네, 이맹희 씨가 그런 네. 사실을 밝혔죠. 대통령과 삼성 회장이 공모하여 밀수했어요, 그때.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삼성 일가의 법적 단죄는 최소한 50년 전에 이루어져야 했던 게 반세기 동안 지연됐던 겁니다. 예, 반세기 동안 지연됐던 정의였기 때문에 50년 전에 축하 공연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김 시스터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저고리 시스터스에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도록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고리 시스터스. 이 이름을 가진 그룹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500원짜리 내기를 잘해요. 네네. 잘해서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농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MBC 나는 가수다 방송 크게 화제가 됐을 때 1등 맞추는 거 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제가 그때 윤도현 씨 방송에 나가고 있었는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다 맞췄어요, 1등을. 그러셨어요? 네. 예, 네. 예. 이거는 뭐 신기 이거 상관이 없고 원래 원래 그 투표를 했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대중이 많은 사람이 참여한 투표를 할 때는 단순히 노래도 중요하지만 노래 때문만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사람을 움직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중 선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어요. 750원을 이런 참담한 마음을. 참담한 마음, 예. 네. 근데 웃고 계시는데요? 참담한 마음을 삼성 사장단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예. 자, 이 대목에서 한정석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풀된 건가요? 네네. 오늘 새벽에 영장 관련된 뉴스를 전하면서요. 이렇게 법원에서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그 소위 법원 출입 기자들 사이에 풀된 내용 저희 먼저 알려드렸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 한정석 판사에게는 대단히 존재론적 결단, 그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법리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특검팀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올인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지 두고 보자 하는 정도로 칭칭 감았다라고 표현하던데, 윤석열 팀의 승리라고 봅니다, 또. 네,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구속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생각해보세요. 구속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죠. 전례를 보면요. 네. 대통령 구속보다 어렵다고 했었던, 삼성. 총수의, 첫 구속입니다. 첫 구속이죠. 예, 예. 78년인가 9년 됐어요. 예. 지금까지. 자, 이 대목에서 저하고 내기를 했었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뭐, 슬픈 아침인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런데,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다수에게 좋은 아침일 것 같은데. 자, 어제 저하고 이제 인터뷰 하실 때, 저는, 네. 이거는 이때까지 79년의 역사를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팀이 워낙, 칭칭 감아서 20%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하셨는데, 그 부장 판사님도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징후 때문에 한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네. 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총신호를 40% 읽으셨는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구속된 점.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다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의외였을 정도로 두 사람이 다 구속됐었다는 점 하나 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의 1차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된 것의 후폭풍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네. 판단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재청구 그 영장이 발부가 된 점, 요 두 가지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영장 발부를 보시면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실심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 그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해서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뒤집는 경우가 잘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세 사람이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다 얘기됐던 걸 다시 뒤진다는 건 자기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네. 근데 그거를 뒤엎는 정도의 후폭풍을 법원에서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많은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네. 아직 법원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쭉 부장판사까지 하셨지만 사법부 내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특유의 자존심이라든가 특유의 내부 논리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의 영향을 잘 안 받아 판사들 이 정도 되면 하셨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영향이 있었던 거군요, 말하자면. 이재용 부회장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요. 네. 이 지금 가치 영장 청구된 그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그 박상진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상진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관계 내지는 최소한 방조인데, 그런데 액수라던가 내지는 그 삼성의 구조,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중대함을 보면 권한 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적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이 말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엄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는 한데, 그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 삼성의 구조라든가 이 그간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박상진 사장이 단지 하수인일 뿐이냐, 아무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했었거든요. 삼성의 상징적인 그 인물인 한 번도 단대된 적이 없던 총수 일가를 구속했으니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경제라든지 뭐 삼성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봐서 죄가 없다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왜 가족을 구속시킬 때 아버지 구속했으면 아들을 구속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 못 차렸다는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최동욱 전 총장님 인터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박상진 사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미래 전략실 차장이라든가 황성수 팀장 전무 이런 그 외에 이제 입건된 삼성 수뇌부들이 있는데 최고위급들이 총동원됐죠, 사실 이 일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이 국민의 노후 보장이 좀 담보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발부된 이 영장, 이 사건에선 국민연금은 크게 지금 연관성이 특히 박상진 사장 관련해서는요. 그럼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 나머지 최 부회장이나 장 사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판사님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부분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기각된 영장을 3차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원래부터 다 발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법원이 내세운 그 기각 사유가 너무 좀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춰지는 인식이 조금 전에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 총수 구속했으면 됐지 뭘 여기까지 하냐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서 이게. 저한테 지금 단순하다고 하신 거예요? 네. 아니요. 하여튼 그런 논리 정도로 법원이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에 1차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했었던 거에서 나온 자존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사유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도 절반에 이르지 못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네.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일일이 한번 하고요. 그렇죠.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이거 정말 대통령보다 구속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한 곱이 넘어갔다는 게. 자, 그리고 그게 사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게, 그거를 사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웬만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기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 받았다고 하시니까. 네.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이 판사들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계신 분도 결국 평생 판사하셨던 분들이니까요. 판사의 마음의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법리를 떠나서.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1차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도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듯이, 네. 그러니까 특검이나 일반 법원은 일반 법원이고 헌재는 헌재고요. 저는 분명 그렇게 법리적으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심리적 영향.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도 물론 특검 측에서 제대로 했고 박수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판사들의 자존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 촛불을 든 사람. 누구 한 사람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압박이 있었다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이 헌재에는. 헌재 재판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말리지 않고 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지에는 좀 탄력을 받고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거로는 생각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저는 결과는 어차피 8대 0으로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하 없어도. 그것이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법으로야 그런데 이게 이제 헌재가 정치 재판인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탄핵의 대상이 된 세력이 가만히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주변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제가 이분과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네요. 네. 자, 나머지 뉴스들 많으니까 짚어볼까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특검에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압수수색, 사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법원은 영장 내줬지 않냐. 네. 압수수색 영장요? 네. 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청와대가 안 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다룰 지금 계제가 아니야.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 이 공을 우리한테 던지면 어떡해. 영장 내줬잖아. 특검이 알아서 해. 이런 의미입니다. 압수수색 못하겠군요. 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통화 기록들. 네, 차명폰 통화 기록이었죠.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특정했다고 했죠. 이 폰과 이 폰, 이 번호와 이 번호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한 것이고 횟수를
다 특정하였다고, 그래서 이 폰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런 이유도 내세웠는데, 일단 압수수색은 안 될 것 같고, 압수수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 수사도 사실은 대면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뇌물을 준 사람으로 특정이 됐고, 받은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잡혔고 이제 네. 받은 사람을 수사하는 필요가 분명히 특검 수사 종료되기 전에 필요한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면 수사. 네. 청와대에서는 주기적으로 할 거라고 아직도 뉴스가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텐데. 그죠? 네, 그래서 특검도요,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도 이게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이 특검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할 때, 처음부터 100일을 냈거든요. 근데 당시 지금은 자유당, 이전 새누리당이 요청을 했어요. 70+30으로 가자. 그래서 그러면 70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꼼수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이것은 일단 당내에 동의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함일 뿐이지 연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야가.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를 법리적으로 지금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라 라고 대답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 힘들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합의한 대로 연장해 주겠다고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왜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합의로 돌아가시면 그렇습니다. 기자분들도 질문을 할 때 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원래 합의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안 해줄 것 같죠? 이러는 거 보면. 야, 특검 저는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 특검은 1년간 가야 되겠다. 이 특검에게 1년을 맡기면 오랫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아니라 30일도 안 해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야권에서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2월 24일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월 둘째 주까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또 두고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제목 정도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말레이 경찰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6명이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공작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리고 TV조선에서는 단정하고 일본의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했는데 국적도 밝혀지고 있고 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다. 무슨 택시를 타고 도망가냐. 게다가 이렇게 훈련된 스파이들이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네, CCTV에 상당 잡히고 부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상대가 김정남이었는 것도 몰랐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인 것 같고 그 고용주들이 누군지 밝혀도 또 한 번 쿠션을 먹고 그 뒤에 소위 이 두 번째 고용주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예. 여하간 첫날 TV조선과 그 다음날 아침에 국정원이 했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들 또 특종들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뒤에 북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정이 아니라 애초 TV조선과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이 그리고 언론들이 호들갑 떤 것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독침 암살. 북한 공작원 막 떠들어댔습니다만. 자, 이 뉴스는 저희가 계속 다뤄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이 주목할 뉴스는 아닙니다. 현재 가장 1순위로. 다음 뉴스는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네, 어제 형사법정에서요,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박 대통령이 총리 담화 내용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선생님과 상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내용입니다. 허를 찌르는 뉴스가 또 나왔네요. 총리 담화를, 네. 본인의 내용뿐만 아니라 총리 담화도. 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네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물론 최순실이고. 예, 그렇죠. 네. 야, 이런 뉴스를 보고도 주말에 박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송조기와 이런 거 들고 나오시는 분, 송조기 하니까 또 생각났네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들어가는데 송조기 들고 왔어요, 또 그분들이. 예,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송조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진짜. 그 뉴스, 그 사진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 거기 이재용 부회장과 송조기라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여하간, 송조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총리 담화도 대통령이 최 선생하고 상의했답니다. 네, 이렇게 녹취가 나왔네요.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던 검찰이 좌절했다고 표현했던가요? 초반에 검찰 수사에. 예,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하냐 싶어서 이런 녹취를 처음 들었던 검찰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도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던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총리 담화 내용을 최순실한테 듣고 오면 어떡해 이런 충격을 받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없어서 얼마나 적적하셨습니까? 사실 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와, MB 안 나오냐? 우리 MB 어떡한 거냐? MB 없으니까 이건 뉴스 공장 재미가 없다. 딴 데 확 돌려뿐다. 이거 하면서 아주 게시판이 시끄럽고 엄청 뜨거웠던 데 잘 알고 있어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그 MB 어디 갔냐고 그 한 분이 물었어요. 진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기요, 저 하시던 거 계속 하시고요. 그 한 건 그러냐 하지 마시고. 제발 내 얘기하는데 자꾸 나와가 숟가락 얹지 마요. 나 요즘 내가 민감해. 민감은 무슨 그 같이 노는 처지에. 여보세요. 참.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혜치님이야 이미 맛이 갔지만은 나는 지금 간당간당하다 권리가 있어. 자꾸만 내 걸고 넘어가봐 그런 인간은 많아요. 지금 나 지금 상당히 좀 예민하고 바빠. 바쁜 와중에 여유를 갖고 같이 놉시다. 응? 떨어져. 어차피 우리 한 몸인 거 다 아는데. 이 형은 누굴 잡으려면 저리 가. 이리 와봐. 요즘에 가자. 재밌는 드라마인데 가주라. 같이 봅시다. 예? 자,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박영수 특검 성범죄 징계.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시는 뉴스죠. 가짜 뉴스들입니다. 최근 이 가짜 뉴스가 아주 기승입니다. 이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조용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차단했습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가짜뉴스 국회 토론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방송국이 잘 없어요, 의원님. JTBC가 알더라고요. 그래요? 자,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예.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잖아요. 뇌물죄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근데 이제 뇌물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3자 뇌물죄하고 또 이제 최순실 본인 뇌물죄가 있는데요. 그 이제 어딥니까? 독일에서 네. 말 사준 거는 그게 한 35억 되는데 그건 이제 최순실 본인에 대한 뇌물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미르 K 스포츠재단, 그다음에 장시호 유명한 장시호 동계 스포츠재단에 보낸 돈 한 300억 됩니까? 대략 그거는 이제 3자 뇌물죄가 돼 있습니다. 네. 3자 뇌물죄라는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뇌물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특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데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지금 대선 출마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 이 대선 출마를 하면 네. 특검 연장 거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특검이 연장이 되면 그 이제 탄핵 이후까지 특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탄핵이 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럼 특검은 또 한 달이니까 3월 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속 특검 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교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 출마 여부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이 이제 이재용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저항, 지난 그 탄핵안 통과시킬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엄청난 저항, 국민들이 막 200만씩 길거리에 나와도 그래도 당시 새누리당은 탄핵 그 안에 통과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그런 저항은 당연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만약에 이럴 경우 바른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요? 네, 거부권 행사 이제 연장이 안 된다면. 연장이 안 된다면은 뭐 저희들도 황교안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규탄을 하시는데 특검은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특검은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어렵죠. 어렵고 그 검찰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검찰에서 다시 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자체를 잘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의 분이긴 한데 여차저차 직권상정이 된다면 바른당 입장에서는 그 연장의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죠. 연장 자체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우리 바른당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고 특검 연장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황교안 대행이 그거를 수용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 말은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상정되게만 하면 거기서는 이제 찬성표를 바른당은 던질 거라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권상정이 두 가지인데 사당 사이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그럼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 연장은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운 게 이미 한번 통과됐잖아요. 통과됐고 이미 통과된 법안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개정안을 내겠죠, 그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법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말도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황교안 대행이 지금 신법 새로운 법 네. 말고 이번에 지금 특검이 30일 연장 기존 법에서 네. 30일 연장 요청을 했는데 뭐 이게 통과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요 사안은 뭐 직권상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거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다시 한번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가짜뉴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가짜뉴스를 왜 토론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그 해방 직후에 그 이념 싸움으로 완전히 두동강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온갖 더티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김정남 암살됐지만 당시에 뭐 김구선생도 뭐 암살되고 네. 그 정도로 뭐 폭력까지 동원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가짜 뉴스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폭력 행사까지는 안 갔는데 사실상 말로는 완전히 뭐 서로 전쟁 중이고, 근데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서로 세뇌가 돼 있어요. 특히 그 맞불 집회하는 쪽에서는 네. 가짜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가짜 뉴스가 가짜다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그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좀 그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자, 거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거기까지는. 예. 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양상을 보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우선 가짜뉴스가 단순히 뭐 예전에 그 시발단, 댓글 알바단처럼 수준 낮은 그런 장난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 아니라, 기사가 만들어지는 양식을 보면 이거 전문가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배포되는 것도 보면 막 윤정기 돌려서 몇백만 부씩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누가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최소한 30% 그죠? 예. 이 정도 있었는데, 탄핵 국면 이후에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라도 지금 심정적 지지자들이 한 10% 이상은 있다. 10% 내지 20%가 탄핵 반대하는 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자금은 이 신문 광고를 내잖아요. 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 근데 광고 비용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모금으로 들어오는 게 한 10배는 된다고 그래요. 모금으로. 예, 5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돼 있고, 물론 뭐 다른 자금은 뭐 제가 정확히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로 뿌리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게 네. 카톡이나 문자로. 맞습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 뭐 하루에 한 500통 이상 문자가 오는데 네. 그 중에 한 절반이 가짜 뉴스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적이고 이건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들끼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뭐랄까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세뇌를 하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예. 굉장히 정교하고 네. 언론 기사 예. 그 양식에 딱 맞고 이거는 맞습니다. 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초반만 하나도 아니었는데 점점 훈련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만들어 본 정도의 훈련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범죄죠. 제가 이제 서석구 변호사를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제조기. 맨 공격을 했고, 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네. 3가지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노동신문에 속은 거, 하나는 자기가 속아서 퍼뜨렸다고 그랬고, 이제 사과를 했고, 네. 나머지 2개는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드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표현은 헌재 재판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예, 헌법재판소장에서 네. 그 가짜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차가 이번 집회에서 50대가 파손이 되고 뭐 경찰이 110몇 명이 다쳤다. 그런 말도 그 했습니까? 말을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온통 이번 촛불 집회가 폭력 집회다. 그래서 파손된 버스차 사진들이 막 유포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요번 집회가 아니라 2015년 집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2015년 집회라는 걸 딱 특정하지 않고 네. 그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집회가 앞에 맥락을 보면은 이번에 촛불 집회예요. 뭐 단두대도 있고 뭐 한 이석기 석방가라고 하는 그 집회가 요번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폭력 집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그 맞불 집회 나오는 사람. 아, 이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헌재 재판소고 그리고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따서 뉴스로 가짜로 만들고 그걸 퍼뜨리고 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례가 좀 전에 말씀하셨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다. 이런 네. 말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장이라는 얼굴은 안 나와 있어요. 익명의 분이 네. 헌재 소장 사진을 바탕에 깔고 예. 유튜브에 자기 그 방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헌재 소장 사진을 깔고 그 만든 사람은 헌재 소장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다라고 발언하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근데 헌재 소장 말이 아닌데 헌재 소장 사진을 거기 깔아요. 굉장히 교묘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헌재 소장이 저런 말을 했구나라는 착각이 들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로 헌재 소장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거예요. 가짜 소스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걸 그렇죠. 베이스로 가짜 뉴스를 만든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그렇죠. 월드 미래판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법적인 걸 피해가기 위해서 헌재 소장 사진을 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법은 피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은 그렇죠. 헌재 소장 이야기가 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왜 사진을 걸었냐고 하면 이거 헌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라고 하겠죠. 아니죠. 헌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댓글에 이제 뭐 이게 위헌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소개한 거고. 제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지금 네, 헌재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변명하겠죠. 그렇죠.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걸 소스로 다시 퍼뜨리고 이런 거네요. 지금까지는 교묘하게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는 정도나 뉴스가 만들어진 정도나 혹은 그 전문성으로 볼 때 컨트롤 타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짜뉴스 진원지.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있고 또 황당한 게 박영수 특검. 성추행 범죄자다. 네네. 하는 것도 이제 가짜뉴스고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그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박한철 소장 두 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하게 경찰이. 예, 본인들이 고발을 해야 이것도 언론에서 크게 좀 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범죄의 진원지가 어딘지 배후가 어딘지 명확히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본인들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좀 촉구를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의원님이 짐작하시는 컨트롤 타워는 없으십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은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짐작은 가시는데 방송에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짐작감은 때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그건 압니다. 이 가짜 뉴스가 막 확대되는 유통의 진원지는 그 친박 사이트예요. 친박 사이트. 친박 사이트고 심지어 친박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쓴 김정일한테 쓴 그 편지를 문재인이 쓴 편지라고 바꿔가지고 퍼뜨렸다가
아무튼 개방신을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친박 사이트가 지금 그 유통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진원지는 거기다. 제작의 컨트롤 타워는 아직 모르겠다. 의원님. 생산의 진원지는 아직 수사를 해봐야 돼요.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 사안을 같이 한번 추적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칼 머시기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칼폴란입니다. 자, 삼성 전문가신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한마디 하지 않으실 수 없죠. 네, 뭐 창사 79년 만에. 79년. 예. 네. 딴지 그룹은 아직 구속된 적 없죠, 총수가. 네, 창사 20여 년 동안 법정은 많이 들락했습니다. 많은 제가 법정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네. 불패의 피의자. 네. 네, 딴지 총수도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한국 1위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79년이니까 전 아직 59년 남았어요. 네. 이 정도면은 진짜로 대통령보다 구속시키기 어렵다. 삼성은 이런 네, 얘기. 그렇죠. 항상 그 법원에서 경제를 걱정해서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국가 경제를. 예. 네, 아마 이번에 증명될 거예요. 구속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증명될 거예요. 다른 재벌들 회장들이 구속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사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만은 그 논리가 통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네. 저 특검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네. 네. 이거는 특검의 승리이기도 하고 사실 촛불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그 사법부의 분위기를 아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촛불이 없었으면 네. 삼성 총수가 구속될 일은 없었겠죠. 이건 확실하죠.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네. 사법부 엘리트 뭐 어느 집단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이 워낙 강하고 네. 자신이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데 자신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법 조문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본인들은 항상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번에는 촛불 민심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존심, 그 법원을 넘어가서 그 자존심을 넘어서서 아 이것이 나의 인생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보다는 사실 네.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그렇다더라도 판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존재론적 네, 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 판결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자, 저희 작가들이 이걸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영입 1호 아마도 임명진 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던 게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영입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하던데 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예,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엔진에 치면 김진 논설위원도 같이 나와요. 왜 이제 대통령 후보죠. 왜 영광 검색? 이게 몇 번 그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TV 토론에서 네. 네, 뭐 이제 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제압했다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가령 좀 과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서 누구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정희 후보가 노동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일 때 이정희 후보가 이제 삼성 노동자 얘기를 했거든요. 백혈병으로 죽은. 네. 사실 삼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삼성 백혈병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그때 이미 59병 죽었고 사실은 박사과정에서 제 전공이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합선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계속 써야 돼요. 아하. 그래서 IBM이 이미 80년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걸 모르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깨끗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정태인 측은 김질이 나오죠. 아, 인수분해를 시켜주셨구나. 네, 예. 뭐 저번에 지난주에 김어준 총수도 왜 누구 한 명 인수분해 시켰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시켜주셔가지고 검색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게 촛불의 힘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뽑아라. 공이 어디에 있는가. 79년 삼성 역사를 철벽방어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 최순실이라고 봅니다.
철벽 방어해 왔는데 거기에 철벽 방어로는 그 철벽 방어로도 안 되는 제가 구멍을 여태까지 출연하면서 김어준 총수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지금 오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해. 저는 이제 축하 공연도 내보냈고 예. 50년간 사실 맞아요. 50년간 지연된 정이죠. 네, 지연된 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나이대가 같긴 하지만 예.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은 없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환율 조작국,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 달 전쯤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떨어지려고 합니까? 네,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물론 얘기를 한 건데, 함부로 중국은 지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보복을 할 거거든요. 네. 한국은 얌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보복을 할 거 그러면 미국이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타격이 심하지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그 사람은 그러나 누가 더 내성이 있느냐, 누가 더 견딜 거냐. 그렇죠. 중국이 잘 견딜 거다. 중국은, 중앙에서 네. 버티라고 하면 버티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업들한테. 그리고 네. 또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전자기기는 전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관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이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대만이고 사실은 대만이 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준 3개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대만은 중국을 지금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쨌든 대만과 중국은 물론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긴 하지만 어떤 양안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원 차이나 펄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있는데 트럼프가 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인정했잖아요. 네. 중국에도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벌써. 왜냐면은 압력을 넣기 전부터 우리 잘할게요 하고 네, 더 지금, 많이 사드릴게 했잖아요. 지금 더구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국은 하면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겠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만만하게 많이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들어선 직후 다 원하시는 대로 미리 해드릴게요. 이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그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뭐 법원도 그러는데 정부는 뭐 당연히 더 눈치를 보거든요. 자, 환율 조작국 얘기를 짧게 하긴 했었어요. 그때 3가지 기준이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경선 흑자 나고, 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네. 우리는 다 걸린다고 하셨고. 아니요, 2개가 걸리죠. 앞에 2개. 경상흑자 안 되는군요. 흑자는 302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 기준을 넘었고, 네. 그다음에 경상흑자는 우리나라 거의 8%예요. 그것도 3% 기준 넘었고, 다만 외환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뭐 증거도 없고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절하되는 걸 막고 있는 거지 절상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요. 한 방향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하시키려고 노력했다.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에 유리한 유리하도록. 상황을. 그래서 네.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절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하를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 최준경 차관이 실제로 공언하고 개입했거든요. 외환시장에. 그렇죠. 그때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네. 우리나라 돈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네, 그분 철학 자체가 중상주의였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절하되는 거를 절하돼서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을 맞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근거가 없고 대만은 걸립니다. 대만, 싱가포르 이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은 정치 이유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예, 예. 만약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3개 다 걸리지 않지만 만만해서 지정해버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있게 되는 피해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돼도 뭐 마땅하게 쓸 그 수단이 없는데 미국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 슈퍼 301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가령 한국이 지금 1,300원이어야 되는데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100원으로 지금 유지시켜서 미국이 뭐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 그럼 1,000억 달러만큼 관세를 아무 제품에나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그만큼 걷어들이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얘기고 사실은 WTO든 국제기구법 위반입니다. 미국만 위반인데, 하는 거죠. 예,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법이죠. 거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휘둘르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세를 맞는 거죠. 예. 네. 당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때리기 전에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환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WTO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도 여러 가지 제소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나올 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하고 원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지금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 때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막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호소하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럼 공동 대응을 해야죠. 지금 미국의 목표는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생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한국에 흑자를 낸다기보다는 동아시아 제조, 삼국이, 예. 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넣어가지고 이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나프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의 생산 시스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에 경제 블록이 있고 이쪽에서 기술 개발하면 저렴하게 생산해주는 기지까지 딱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경제 블록인데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건 자, 공장을 먹고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을 약화시켜야지 돌아올 테니 좀 그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환율 조작국 같은 걸 휘두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타겟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특징이 그거잖아요. TPP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1대1로, 예, 1대1로 무역협정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나라를 찍어서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원인 자체가 동아시아 생산 시스템이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일본이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도 별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일본 이미 빠져나간 것 같던데요? 일본은 먼저 엎드려서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막 주고하고. 그런데 일본은 목적이 있거든요. 군사화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당하는 형님이라서 엎드린다는 이유로 엎드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형님도 아니죠. 이제 많이 관계가 약화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요. 그냥 데자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 딸 가방 사라고 그 트럼프의 고문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다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뉴스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이 굉장한 라이벌인데 서로 적성국이고 서로. 그런데 트럼프 캠프 내에서 고위인사들이 러시아와 통화를 했고 서로 선거 기간 동안 뭔가 약속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그런 적성국이죠. 만약 미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러시아하고 그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폭로되면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라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 개인 트위터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다. 정윤회 사건하고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리고 7시간을 밝히라고 하는데 7시간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자뷰인데 이 양반 탄핵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벌써 나와요. 좀 어렵긴 하죠. 첫 해 탄핵한다는 거. 첫 해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첫 해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쇠고기 쇠고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너무 멀어서 첫 해는 어렵겠죠. 첫 해는 어렵겠지만 데자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뉴스, 비슷한 속성의 뉴스가 나오길래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야 된다, 야. 아마. 미국 민주당 쪽에서. 미국 국민들은 많이 참고할 거예요, 한국 촛불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어려운 영어 단어 알잖아. 임피치먼트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일본도 가능하면 같이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대만, 싱가포르는 세 가지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남아 쪽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WTO 제소도 있지만 같이 뭐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또는 통상부 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거든요. 리더십 진짜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붙잖아요. 네. 근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두 나라를 어떻게 화해시키고 우리나라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이익을 어떻게 묶어서. 도모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굉장한 외교적 수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없는 건 확실한데 그건 확실한데. 예, 다음 정부는 있느냐. 다음 이게 정부 문제죠. 누구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는 자기 철학이 분명한 후보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뉴스에 문재인 후보가 김현종 씨를 영입했다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이 김현종 씨가 한미 FTA 추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머릿속까지 미국 사람인 이런 사람인데 과연 물론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걱정이 되는 예, 거죠. 걱정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네. 이제 국제 룰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WTO 전에 이 가트를 만들 때 케인즈가 흑자국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 그래요? 흑자국도 사실은 균형 상태가 제일 좋은 건데 네. 흑자국도 뭔가 해가지고 자꾸 흑자가 누적되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나죠. 경제 위기가 일어나니까. 너만 이득을 보는 것 자체가 균형을 깨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때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럼 적자국은 돈을 빌려와서 막아야 되니까 결국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 네.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럼 흑자국은 그래서 흑자국도 흑자의 그 양에 비례해서 이게 벌금 같은 걸 내게 했어요. 국제기구에. 참.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못 사는 나라를 갖다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제 청산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네요. 이게 케인즈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 규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거였지만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나라 간의 갈등이라든가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차기 정부 누가 되든 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상대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만나서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 이해를 묶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경제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기계 설비료거든요. 투자. 근데 경제가 안 수입을 좋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네,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아서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3.5%예요 작년에. 그럼 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쁜 흑자군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재는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미국에서 소비재 수입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네. 근데 소비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나쁜 그러니까 우리 흑자. 경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게 좀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러면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흑자라고 단순히 우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황형 흑자라고 있죠. 네네. 지금 한 5년은 불황형 흑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물건을 그 원재료를 사서 생산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팔리니까 덜 수입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흑자가 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불황형 흑자. 예. 외워두시고 어디 써먹으세요. 불황형 흑자. 그래서 우리 내부에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사실 우리 재벌들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 돈들이 자기들이 금고에 쌓아놓은 돈이 엄청나다. 예, 현금 유보가 예. 예. 어마어마하다. 이거 조금만 풀어도 경기 활성화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풀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낮춰져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유보에 해당하는 거에다 세금을 때린다든가, 예. 그걸 쓰면은 뭐 세금을 면세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이제 대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고 그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봐서. 그러니까 가장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투자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없다 그러면은 손해 보잖아요. 경제는 원래 불확실성을 제일 네, 그러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건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 유럽 흔들흔들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죠. 그럴 때는 정부가 투자를 선도하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다 만든 것 같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야 CD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뭐 부품들 이게 전부 정부 투자였거든요. 국방성이라든가 또는 그 보건성 쪽에서 투자한 것들이 그러면 많은데. 경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말 말고 예, 경제. 부총리라든가 경제 참모들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가령 지금 우리가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 못하는 게 가령 이제 생태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이런 투자들은 인프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너무 멀리 있고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대안을 지금 막 저랑 둘이서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질문을 왜 이 질문지 있는 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자꾸 나가시고. 아니, 저는 궁금하니까요. 실제로 궁금하니까요.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간에 한 자리 어디 원하십니까? 제가, 예.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제가 대통령 임명해 드릴게요.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금 다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전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통령 되면 제가 입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좀 말해보세요. 제가 거의 다 나눠줘가지고, 너무 늦었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정의당 정책자문단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맡으면 안 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조용히 약속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를 하시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실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다고까지 말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오늘 왜 질문이 끝에 이상한 질문이 나오죠? 잘할 수 있는지 본인 어필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네, 제가 제일 큰 약점이 이거예요. 조그만 연구소 하나도 못 살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려. 연구소 조합원이 많이 돼주셔야 제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부터 살리시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그만 구에 세무서장 같은 거라든가. 제가 진짜 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하나 맡으실래? 편의점? 아니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요? 예, 국립공원의 관리 사무소 소장이든가 뭐 그러고 있어요. 지리산 이런 거 있습니다. 지리산 예. 왜 도를 닦으시려고요? 아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도 닦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많이 받아가지고. 입장료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소장!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선의 시기가 조기 대선이 됐든 혹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선거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후보를 바라보실 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트럼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국립 어디요? 지리산. 네.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거기 이미 소장님 계실 텐데 항의 오겠네요. 그렇네요. 세무서 자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오랜 세월 하신 거죠, 다들. 79년 삼성 역사의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저한테 항의도 많습니다.
총수를 믿고 불구속에 걸었다가 돈을 2만 원 잃었다. 책임져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공장 청취자가 100만 명이라고만 해도 750원 곱하기 100만 명이면 7억 5천만 원이다. 이런 문자로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삼성전자 통근버스 안에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가장 빵 터지는 건 이겁니다. 손학규 의장이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뉴스가 손학규 의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본인이 뭔가 큰 정치적 액션을 하면 자기 뉴스를 묻어버린 뉴스가 터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했으니 이 뉴스가 묻힐 큰 뉴스가 터지겠구나 하고 점쳤었다는 분. 네, 굉장히 과학적인 그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문자 구속 환영하는 문자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블랙리스트. 황교익 마칼레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79년 만에. 네. 이 뉴스는 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반응이 있어요. 그 뉴스 들었을 때 대한민국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는 것에 하나를 확 꺾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었어요. 상징이 확 꺾여진 듯. 네. 이재용 부회장이 뭐 3개월 만에 나오던 3년을 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촛불의 광장에서 가장 크게 외쳤던 게 사실 이게 이재용 구속 그게 있었죠. 상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촛불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그거는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네. 사법부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두루두루 저는 뭐 사법 판사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봤거든요. 예. 분위기가 어떠냐.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오늘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판사들 엘리트 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친 사람들 중에도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고 법을 시험을 쳐서 통과했고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가장 인정받는 그 소위 바로 승진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정받았다는 거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 중에 자존심들이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요, 여론에. 뭐 재벌들 기각시키거나 영장 또는 뭐 사회적으로 그게 왜 구속이 아니냐 하는 거 영향 안 받는데요, 실제로. 물어봤더니 안 받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받았다고. 법원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양심에 따라서 하셨겠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게 자신들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지금 김우준 총수의 얼굴을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이 약간 발그스레 상기해 있고요. 약간 흥분해 있고요. 무슨 예전에 연애할 때 첫 미팅 나가고 이럴 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얼굴에 막 나와요. 본인은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하고 연초에 연말 아니면 연초였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대통령 될 거니까. 원하는 자리도 말해봐. 그럼 쫙 다 나눠주고 나서 그때 계셨잖아요. 황교익 마칼레미스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달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장관도 싫고 가만히 있다 막판에 식약청장 정도는 나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때 드렸거든요. 자, 요즘 내가 식약청장 처장입니까? 청장입니까? 처장이죠. 처장입니까? 네. 네.
식약처장입니다. 앞으로 식약처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처장님? 음식, 먹을 때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식당에서 늘 이 그릇을 봐요. 그런데 네. 이 그릇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는가. 밥그릇이요? 이 생각, 별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스텐 밥그릇. 스테인리스인데 이걸 스테인이라니요. 스테인레스. 그런데 이거는 스테인이라고 해야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맞습니다. 그 스텐 밥그릇. 제가 그 말씀 나오니까 잠깐 그 얘기부터 할게요. 스탱. 이건 이제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렇죠. 뭐라고 하고, 또 방송에서 쓰레빠. 이렇게 말하면 슬리퍼라고. 예. 쓰레빠는 외래 아니고 슬리퍼는 외래 아닙니까? 게다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물건이 달라요. 슬리퍼는 약간 이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고, 네. 실내에 쓴다든가,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렇고요. 쓰레빠는 이거 황색, PVC로 만들어져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물건입니다. 그 스테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차갑고 그 금속의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스탱은 밥그릇. 네, 밥그릇. 네. 부엌 용기는 스탱이라고 불러줘야지 좀 다른 물질이거든요. 이 스텐 밥그릇이 네. 그 인사동에 가면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관광 상품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 네. 스텐 밥그릇을 비닐 포장을 해서 태극기가 붙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한반도 기 같은 이런 문양을 갖다 새겨 넣어놓고 네. 하나에 예전에는 1,000원에 팔았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나오는 그 스탱. 네, 스탱. 스탱 밥그릇이 그게 상품화가 또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사가요. 재밌다고. 일본이 중국인. 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 그릇 너무 재밌다라고 사가요. 아니, 왜 스탱으로. 이 밥그릇을 참 밥을 맛없게 만드는 그릇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 담기는가에 따라서 맞습니다. 좀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느낌도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콜라. 네. 지근한 예로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콜라를 유리병에 담긴 병 콜라와 병콜라. 캔 콜라와 플라스틱 콜라는 느낌 다르죠. 느낌 맛이 달라요. 네, 맞아요. 서로 용기와 작용을 하는 게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맛이 달라요. 밥도 좋은 예쁜 도자기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 참 맛있어 보이고 실제 맛도 다를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맛이 다르죠. 네. 그 밥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이 기타 등등 네, 이게 동북아시아권 참 많죠. 그들 나라에 가서 보면 밥그릇은 다 도자기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족 국가들마다의 좀 독특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죠. 모양이 다르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네. 다 스텐 그릇을 써요. 이건 디자인도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선생님? 이 일은 1970년대에 벌어진 일인데요. 70년대. 오래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쌀이 좀 부족하니까 절미 운동이라고 해서 밥 좀 덜 먹자. 그걸 열심히 정부에서 계도를 해요. 아니, 진짜 그 70년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각종 운동들 보면 지금 보면 진짜 웃긴 운동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좀 덜 먹자 운동 이런 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쌀값을 안정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혼식을 하자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절미 운동 이런 걸 그러면서 이 밥그릇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요. 그래요? 네, 지름 10.5cm, 높이 6cm 규격을 만들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네. 군사정권 시절에 밥그릇 크기를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군인들 답네요. 스텐 밥그릇의 규격이에요. 군인들 자로 답네요. 가지고 이렇게 재보시면 딱 그 규격이 나올 겁니다. 이 규격의 밥그릇을 쓰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령을 먼저 발동을 시켰는데 1회는 영업 한 달간인가 중지시키고 두 번째는 영업 정지. 무서운.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이걸 실시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 머리에서는 식판 딱 규격으로 정한 것처럼. 맞아요.
전 국민이 딱 밥그릇 몇 센치를 먹어.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절미하려고. 절미 운동이죠. 쌀 많이 못 퍼주게 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이구나, 이게.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밥을 덜 먹게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그릇 먹을 또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이러면 또 먹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밥그릇도 이 규격에 있어요. 그렇겠죠. 프레스를 한번, 금형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계속 똑같은 거 찍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사실 스텐 그릇 안 쓰잖아요. 도자기 그릇 네, 씁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한국의 도자기 회사에서 나온 밥그릇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십시오. 그 규격이에요. 그 규격이에요. 그것도. 그 규격이 왜 됐는지 모른 채 계속 우리 밥그릇은 이 규격인가 보다 하고 만들어 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텐 밥그릇은 스텐 공장에다가 그걸 내렸겠죠. 지시를 이 규격으로 만들어. 그리고 도자기 회사에도 또 그렇게 이 밥그릇의 크기는 이걸로 해. 절미하느라고. 그래서 전 국민의 밥그릇이 다 밥그릇 커지면은 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무식한 이유로 해서 밥그릇의 크기가 정해졌다니. 근데 그 규격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약간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특히 높이가 6cm라는 그 규격이. 왜 6cm가 됐을까요? 위로 이렇게 세워서, 네. 도자기 아름다움은 몸통 부분, 다음에 입 부분, 요걸 네. 어떻게 선을 유리하게 하는가 하는 이런 것에 사실 결정이 되는데, 6cm의 높이 가지고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한국 소위 산업 디자인이 굉장히 우리 발전 속도 대비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좀 나아지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뒤쳐져 있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군사 문화가 만들어낸 규격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근데 그릇 하나조차. 그러니까 1970년대 상황에서는 쌀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생각이 좀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혼식을 하자, 이건 좀 이해 간단 말이죠. 네. 근데 밥그릇 크기를 규격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 밥그릇을 안 쓰면 스탱으로 안 쓰면 혹은 규격을 틀리면 식당 문 닫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지금은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정부 재고미가 넘쳐가지고 이걸 어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까지도 있는데 쌀 가격 밥 한 공기의 가격이 한 200원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쌀값이 굉장히 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작에 이 스텐 밥그릇은 버려야 되는 거죠. 밥 많이 먹자라는 이런 운동도 많이 지금 벌이는데 그 스텐 밥그릇 공기가 지금 당장에 버리고 네. 아름다운 우리 그릇으로 다시 되찾는 이런 일들을 좀 벌여야 되는데 그걸 늘상 일상에 내두고 그걸 먹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게 일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부드러운 욕설이죠. 이런 스생. 그 욕설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혹시 이 수생 그릇 규격이 어떻게 만드는지 역사를 알고 만드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저도 추적을 해보려고 네. 그 규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왜 6cm인가. 그때 내무부 공무원인가 아니면 농식품부 공무원인가 이거 어떤 공무원이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네. 선생님도. 근데 그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방송을 통해 저희가 수생 밥그릇의 규격 6cm를 결정하신 분을 찾습니다. 한식 세계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외국에 우리 음식을 널리 알리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식 세계화의 가장 기본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 음식 참 맛있다, 품격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진작에 밥을 먹는, 같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이
또 와서 우리의 그 식당에서 스탠 밥그릇을 갖다가 딱 들여다보는 순간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 신기해하는 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신기하죠. 왜 이게 여기다 밥을 먹지? 이게 이렇게 얇고 차가운 금속 용기에 밥을 먹는 나라는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식탁이 약간 축축하기라도 하면 막 미끄러져요, 밥그릇이. 신기해서 사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진짜로. 사가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 히스토리를 알면 더 신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있겠네요. 히스토리를 붙여가지고. 밥은,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그 음식이 차려졌을 때의 품격,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밥상의 사진들을 이게 전 세계의 그 네티즌들은 이렇게 찍어서 막 올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서양 음식,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이 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름다운 플레이팅에 있는 그렇죠.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일본 음식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도 그 식기와 그 올리는 그 예쁜 그 음식의 모양들 그게 혹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한국 음식 딱 찍어 놓으면 대부분 다 앞부분에 스탠 밥그릇이 딱 놓여 있어요. 여기 무슨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스댕 젓가락하고요, 숟가락하고요. 그리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그 민족들 중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아름다운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쓸데기 없이 외국 사람들한테 음식 퍼먹이는, 공짜로 퍼먹이는 한식 세계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주고 먹으라고 한 다음에 네. 그걸 돈 주고 광고에 싣고 나서 이거 봐라. 유명 스타들이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런 광고를 정부에서 했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장에 먹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스탠 밥그릇 어떻게 없을 것인가 이런 걸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렇죠. 스탠 밥그릇 이제 좀 없앱시다. 네. 예. 아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상품화 시킬 수는 있겠다. 어떻게 상품화 시키냐?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거 상품화 되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 금전 고무신 이런 거 상품화 그런 거죠. 하듯이. 우리는 이런 신발도 신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 가면 감옥을 아예 이런 곳에서 사람이 잤답니다 하면서 호텔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유 이런 걸로 밥을 6cm 만들어가지고 다 전 국민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재밌잖아요. 스토리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광 상품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거라고 괜찮은데 일상의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로 태극기 붙여서 팔 그런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릇들 중에 그 안 깨지는 유리 강화 그릇 있죠. 그거 많이 쓰세요. 그게 그것도 우리 디자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외국 회사의 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하고 네. 외국에서도 놋그릇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그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이런 쌩은 없지만 자 한교익 선생님이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 텐데 주말에는 거리에서 뵙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또 뵙죠.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